실제 은하를 관측해서 점을 찍어보니까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당시에는 은하들이 점점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별이 붕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은하가 박혀있는 시공간 자체가 부풀고 있는 겁니다. 130억 년 전에 존재한 은하를 봤다. 그런데 거리는 400억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우주가 정말 찢어질 정도로 팽창을 하게 되는 그런 극단의 가속 팽창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우주가 그냥 단순하게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는 최초의 관측적 증거로 나왔던 그 발견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가속 팽창하면 빠질 수 없는 교과서적인 그래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낯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은하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멀리 도망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적색 편의, 즉 은하의 후퇴 속도를 보여주는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 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Y축은 우리가 천문학에서 거리 지수라고 하는데, 여기 스몰 m이 겉으로 보이는 겉보기 밝기, 라지 m이 실제 그 은하의 밝기예요. 그 은하가 더 멀리 도망가 있으면 실제 밝기에 비해서 더 어둡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먼 거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천문학에서 거리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리 지수, 스몰 m과 라지 m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계속 같은 비율로 일정하게 팽창하고 있다면 은하가 멀리 도망가는 속도는 그냥 단순하게 그 은하가 멀리 놓여있는 거리에 비례해서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가속 팽창을 하지 않을 때, 등속 팽창을 할 때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는 은하의 거리에 단순하게 일직선으로 비례해야 하지 않냐라고 하는 걸 지금 점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은하를 관측해서 점을 찍어보니까 미세하게 다른 거예요. 특히 속도가 아주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아주 먼 거리에 놓여있는 끄트머리 은하를 주로 봐볼게요. 이 은하들이 찍혀있는 그 점들의 위치가 살짝 점선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더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래쪽 그래프인데요. 점선보다 더 위쪽에 찍혀있죠. 이 미세한 차이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더 새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그냥 등속 팽창만 하고 있다면 은하가 우리에게서 도망가는 속도는 거리에 단순히 비례해서 빨라질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일직선으로 그려져야 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은하들의 거리와 속도의 관계가 약간 휘어진 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거리가 먼 은하를 보면 먼 거리에 떨어진 우주를 보는 거니까 먼 우주를 볼수록 과거의 우주를 보는 겁니다. 가까운 거리의 우주를 보면 짧은 거리의 우주를 보는 거니까 훨씬 최근의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짧은 가까운 우주를 보면 이쪽은 비교적 최근에 해당하는 시점의 우주를 대변하고 있는 거고요. 먼 거리의 우주를 보면 이 은하들은 비교적 머나먼 초기 우주, 과거 시점의 우주를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은하들은 어떻죠? 주어진 거리 대비 멀리 도망가는 속도가 살짝 느려졌어요. 다시, 이 은하들은 거리가 이 정도로 먼데 만약에 등속 팽창이었다면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멀어졌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관측을 해보니까 이것보단 살짝 못 미치는 느린 속도로 속도가 느리게 관측이 됩니다. 주어진 거리 대비 얘네가 관측되는 멀리 도망가는 속도가 살짝 느려진 거예요. 초기 우주, 빅뱅 직후에 해당하는 먼 과거의 우주는 주어진 거리 대비 그다지 빠르게 도망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훨씬 가까운 최근의 우주를 보니까 여기는 빠르게, 주어진 거리 대비 아주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우주의 팽창률은 더뎠지만 점점 더 팽창률이 빨라지면서 지금의 팽창률에 도달을 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의 우주는 거리 대비 팽창 속도가 느렸던 느린 팽창이었지만 요즘의 우주는 거리 대비 팽창 속도가 빠른 가속 팽창으로 변해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거는 흔히 이제 앰뷸런스 사이렌 지나갈 때 옛날에 제가 핸드폰 소리 가지고 실험했던 것처럼 어떤 소리나 빛 같은 파장을 내보내고 있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면 파장의 간격이 짧아지고 멀리 도망가고 있으면 파장의 간격이 길어지고 하는 현상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팽창은 사실 이 도플러랑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을 때 은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은하들은 가만히 박혀 있고요, 시공간에. 그 은하가 박혀 있는 시공간 자체가 부풀고 있는 겁니다. 약간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건포도가 속속속 박혀있는 빵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굽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빵 반죽 자체가 부풀면서 건포도 사이 간격이 멀어질 겁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건포도가 직접 이동한 게 아니죠. 건포도는 가만히 빵에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빵 반죽 자체가 부풀면서 건포도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제 은하가 직접 이동하면서 빛을 방출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도플러 효과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고요. 엄밀하게는 먼 거리에 떨어진 은하의 빛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동안 그 빛이 타고 오는 시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빛의 파장도 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기존의 도플러랑 약간 구분지어서 우주론적인 적색편이다, 코스몰로지컬 레드시프트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것도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주론적 적색편이랑 단순한 도플러 효과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그러면 도플러 효과는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파장을 이미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떠날 때부터 변화된 파장으로 출발합니다. 제가 여기 서 있고 어떤 움직이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얘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렌이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일정한 파장으로 들리겠지만 얘가 멀리 도망가면서 사이렌을 내보내게 되면 이미 파장의 간격이 길게 늘어진 채로 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저한테 들릴 때까지 이미 늘어진 파장으로 계속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론적 적색편인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여기서 별을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별과 제가 떨어져 있는 시공간 자체가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별을 떠날 때는 원래의 짧은 파장으로 빛이 출발을 해요. 근데 빛이 날아오는 과정에서 이 시공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점점 빛의 파장이 늘어지는 겁니다. 기존의 단순한 도플러 효과라면 소스를 떠날 때 이미 파장이 변해 있고 날아오는 과정에서는 파장이 더 이상 변하지 않지만, 우주론적 적색 편의에서는 소스를 떠날 땐 원래의 파장으로 출발하다가 날아오면서 계속 파장이 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천문학자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미트, 그리고 아담 리스라고 하는 3명의 천문학자들이 발견을 독립적으로 했고요. 그 발견을 모아가지고 실제 비교를 해보니까 별도의 관측으로 확인한 결과인데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교차 검증이 되면서 당시에는 은하들이 점점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죠. Co-moving distance라고 해서 우주에 어떤 눈금을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스케일이 변해도 그 눈금은 똑같이 늘어날 테니까 그 거리를 변함없이 읽을 수 있을 거라서 우주의 확장된 스케일을 고려한 거리라고 해서 코무빙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제임스 웹이 발견한 여러 뉴스들을 보시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130억 년 전에 존재한 은하를 봤다. 그런데 거리는 400억 광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얼핏 들으면 이상하죠. 130억 년 전에 은하면 130억 광년 거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우주가 팽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하면 지금 떨어진 거리가 실질적으로는 400억 광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 펄머터, 브라이언 슈미트, 아담 리스 이 천문학자들이 당시에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재고 후퇴 속도를 잴 때 어떤 걸 활용을 하게 되냐면 그 은하에서 폭발한 초신성을 활용을 하게 돼요. 일단 참고로 초신성에는 크게 2가지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거운 별이 혼자서 붕괴하면서 터지는 초신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타입을 타입 2 초신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종류의 초신성이 있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다 죽어가는 별이 다른 동반성을 함께 거느리고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짝에게서 물질을 빼앗아 먹으면서 다시 질량이 무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특정한 질량 이상으로 백색 외성이 다시 무거워지게 되면 더 이상 불안정한 상태를 버티지 못하고 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초신성을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놀랍게도 이 백색 외성이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질량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태양 질량의
1.4배 정도 이상으로 무거워지게 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별이 붕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한계를 찬드라세카르 한계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폭발하는 초신성들은 다 자신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4배를 초과하는 순간 터지고 있겠죠. 모두 다 동일한 질량일 때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초신성들은 폭발 순간의 최대 밝기가 얼추 비슷할 거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초신성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질 때 그 최대 피크를 찍을 때의 최대 밝기가 항상 일정하다면 그걸 가지고 표준 밝기 기준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초신성을 멀리서 봤을 때 일단 거리를 모르잖아요. 겉보기 밝기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겉보기 밝기가 얼마나 밝아졌다가 어두워지는지를 가지고 겉보기 밝기의 최대 밝기를 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초신성이라면 그 최대 밝기의 실제 밝기가 얼마나 밝은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따로 알고 있는 절대 밝기랑 실제 관측한 겉보기 밝기를 비교하면 너무나 간편하게 이 초신성이 실제로는 얼마나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당시 아까 소개드렸던 3명의 천문학자들도 그 초신성의 밝기 기준을 활용해서 은하까지의 거리,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쟀던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초신성의 밝기가 우주의 나이에 상관없이, 은하의 나이에 상관없이, 또는 별의 나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관측을 해보니까 조금 나이가 어린 은하에서 터진 초신성들이 비교적 어두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옛날에는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진 초신성들의 밝기를 재보니까 훨씬 어둡게 보였어요. 더 어둡게 보이니까 거리가 더 멀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걸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은하가 사실 거리가 더 멀어가지고 어둡게 보이는 게 아니라 초신성 자체가 원래 더 어두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더 먼 게 아닌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최근에 일부 관측에 따르면 어린 은하, 즉 더 먼 우주일수록 더 먼 과거의 우주라고 했고, 더 멀었을 때 은하들을 보는 겁니다. 근데 어린 은하일수록 더 초신성의 최대 밝기가 살짝 어두운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맞다면 우리가 그동안 우주의 가속 팽창 때문에 벌어진 효과라고 생각했던 이 차이가 우주 가속 팽창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어린 은하랑 나이가 많은 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신성 자체의 밝기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속된 연구실에서도 그러한 의심들을 품고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직은 명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역사를 현재 이해하고 있는 그 큰 그림을 연결을 해보면, 아주 먼 옛날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급격한 팽창이 한 차례 있었고요. 그때 인플레이션이 끝나고 나서 팽창이 조금 잠잠해지는 감소 팽창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허블 팽창이라고 부르는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시기를 쭉 겪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암흑 에너지의 역할이 압도적으로 강해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가속 팽창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주 어렵고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던 주 원인도 지금 우주를 빠르게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암흑 에너지와 연관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동일한 암흑 에너지였을지 아니면 또 다른 종류의 에너지였을지에 대해선 아직 우리가 확실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대체 왜 우주가 어떨 때는 팽창이 더뎌졌다가 어떨 땐 또 팽창이 더 빨라졌다가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좋은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우리가 제일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주를 가속시키고 있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한번 고민해 볼게요.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치 텅 빈 공간 자체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에너지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어떤 가능성을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양자역학적으로 봤을 때 텅 빈 진공도 완벽하게 에너지가 0이 아닙니다. 진공이라는 공간 자체가 품고 있는 일종의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진공 에너지가 정말 암흑 에너지라면 공간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암흑 에너지의 위력이 세지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우주의 모습을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진공 에너지만으로 암흑 에너지를 다 설명하려고 하니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많은 암흑 에너지가 나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진공 에너지가 지금의 우주를 살찌우고 있는 암흑 에너지는 아닐 것이다라는 게 현재의 많은 중론이고요. 우리가 아직도 암흑 에너지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공 에너지는 단순히 이론에서만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실험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대표적으로 카슈미르 효과라고 하는 실험이 있는데 진공 챔버 속에 얇은 금속판을 2개를 살짝 떨어뜨려 놓아요.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나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금속판 사이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맞붙게 돼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거냐면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이 있죠. 그리고 금속판과 금속판 바깥에도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진공에너지 가설에 따르면 금속판과 금속판 사이 좁은 공간에서도 진공에너지가 막 생성이 되고 있고요. 금속판 양쪽 바깥의 넓은 공간에서도 진공에너지가 막 생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간의 면적이 더 넓다 보니까, 부피가 넓다 보니까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고 있는 에너지가 안쪽에서 바깥으로 밀고자 하는 에너지보다 센 거죠. 그래서 바깥쪽에 넓은 부피가 만든 더 강한 진공 에너지가 금속판들을 밀어내면서 결국에 금속판을 맞붙게 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진공 에너지라고 하는 건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개념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암흑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질문 중에 제일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흑에너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마치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 공간 자체가 품고 있는 에너지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공간의 부피가 넓어져도 밀도가 줄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일정한 밀도로 에너지의 총 양만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피가 3배 넓어지면 그 공간이 품고 있는 암흑에너지의 양도 3배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보통 일반적인 물질이나 빛은 우주의 공간이 넓어지면 그 넓어진 공간만큼 밀도가 옅어집니다. 그런데 암흑에너지만큼은 계속 일정한 밀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종국의 우주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물질과 빛의 밀도는 계속 옅어지면서 그 위력이 약해지겠지만 암흑 에너지만은 일정한 밀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우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넓어진 부피만큼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흑 에너지가 유일하게 우주 팽창을 지배하는 그러한 우주가 될 거고요. 멈추지 않고 계속 가속 팽창을 하면서 우주가 정말 찢어질 정도로 팽창을 하게 되는 그런 극단의 가속 팽창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당연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다만 암흑 에너지가 일으키고 있는 우주 팽창은 거시적인 레벨에서만 벌어져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의 팽창류를 70km/s/메가파섹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메가파섹, 즉 300만 광년 거리는 떨어져 있어야 그 포인트가 겨우 70km/s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 팽창은 사실 되게 느려요. 우리가 맨날 다큐멘터리에서 격렬하게 터지는 우주의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주 팽창 자체가 엄청 거세다고 생각을 하지만 거리에 비례해서 우주 팽창이 빨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짧은 스케일의 거리에서는 우주 팽창은 진짜 느립니다. 제 몸속 스케일 아니면 이런 방 정도의 스케일이라고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인접한 원자들끼리의 결합력이 원자와 원자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시공간의 팽창보다 더 강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양상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가속 팽창이 끊임없이 진행이 될 것만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암흑 에너지가 어느 순간 줄기 시작을 하고 다시 우주의 물질의 밀도가 높아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중력이 더 강해지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빨라지던 가속 팽창이 더뎌지고 멈추다가 오히려 반대로 우주가 수축하는 것도 가능은 할 겁니다. 실제로 일부 천문학자들은 어떤 가설을 이야기하냐면 우주가 팽창하다가 감속 팽창하고 수축하다가 다시 또 팽창하다가 수축하고 감속 팽창했다가 이런 식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